안녕하세요.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었더라도 직접 대면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교감하는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많이 아쉽습니다. 동짓날이 추워야 장맛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서둘러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의 순풍이 불어 마스크 없는 자유로운 하루가 빠르게 도래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발달 장애인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안성시 장애인복지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 전합니다. 모쪼록 저의 작은 노력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업을 진행함에 앞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류태경 교수입니다. 현재 성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할 내용은 발달장애 자녀의 진로 준비와 설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가족 등에 대한 다양한 체계에서 장애인이 성인기로 진입함에 따라 고민되는 것은 향후 어떠한 진로를 가져야 할지 혹은 성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특히 진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무척 큰 고민이자 갈림길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더 심도 있는 고찰과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나 장애인들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준비란 장애인 스스로에 대한 역량 그리고 능력을 의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100% 진로를 잘 설계해 드릴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진로 선택 시 취업 등에 필요한 내용들을 객관적 지표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 맞춤형 특강 형태를 진행해드리면 좋으나 저희 수업에 듣는 분들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 유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는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 이해하기 파트입니다. 발달장애의 특성과 생각 전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황과 실태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실태, 취업 현황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현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노력에서는 진로와 관련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영향을 통계적 수치를 따라 짐작하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훈련 등이 있는지 등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정적 노력입니다. 가정 외에서도 사회적 노력 외에서도 가정에서도 진행되어야 되는 노력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 이해하기입니다. 이미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발달 장애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이며 또한 그에 대한 행동 노력은 저보다 더욱더 전문가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론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진로 진학 전에 다시 한 번 더 자녀 혹은 당사자가 본인을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장애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지각, 인지, 운동, 언어 등 발달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지칭합니다. 발달 장애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지체, 전반적 발달장애, 특이적 발달장애 3종류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정신지체 단일적인 표현을 제외하곤 전반적 발달장애에는 자폐, 레트로 증후군, 그리고 소화기 붕괴, 아스퍼거스 등에 해당하고 특이 발달장애는 학습, 주의력, 의사소통, 운동 기능 등을 말합니다. 각 장애의 특성과 기질은
개인의 편차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된 장애들이 독립된 장애로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달 장애인은 단순히 어느 한 요소에 장애가 있을 뿐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사람의 생애주기적 관점으로 놓고 보았을 때 사람이란 존재는 우주만큼 심오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성격과 개성, 아이덴티티는 생애주기적에 따라 발달하고 변화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발달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또한 단독적일 수 없고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연구와 통계를 놓고 보았을 때 발달 장애의 특성은 단일보다 중복되어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 보고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발달 장애는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으로 ADHD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행기 진입 전인 사춘기 때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기질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셔야 될 것은 개인적 편차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이러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함에 있어서 본인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고찰할 필요가 현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존과 또 다른 특성을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찰하여 아이의 진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성인기로 발달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장애인 또한 어느 정도 독립성과 개인성이 강해짐에 따라 일정치 보호는 필요로 하지만 그 외에 자기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즉, 충분한 자기 성찰을 통해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으며 자신이 좋고 싫음에 대해서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진출 혹은 진로 진학은 인생에 있어서 큰 변곡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의 충분한 고민과 고찰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진로에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목표 설정을 단순히 경제적 목표, 자립적 목표, 우리 아이가 이 정도니까 이걸 시켜봐야겠다라는 대략 이런 목표는 옳지 않습니다. 목표를 설정함에 앞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특성을 충분히 사정할 뿐만 아니라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충분히 파악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애라는 명칭으로 인해 스스로 혹은 사회적으로 편견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도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발달의 평양은 있을 수 있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임은 분명합니다. 물론 장애 유형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치료와 그리고 재활을 통해 한다면 분명 그들의 장점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앞서 얘기해 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서 아이들을 접근하고 그리고 아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진출을 하는 하나의 성인으로서 한 명의 성인으로서 우리는 그 아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진로 진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항상 호기심과 질문이 많은 아이들,
단순히 자폐성 질환의 특성으로 이해하기보단 엄청난 물음표를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항상 흥미롭고 배울 점이 많다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하는 행동을 보이는 아이에겐 하나로 집중하고 어느 것 하나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하는 능력이 대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통찰력이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 즉 조금 느리지만 천천히 하는 우리 아이는 조급할 필요 없이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서 세상을 배워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파트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파트 1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요, 발달 장애인이 사회로 진출하기에 앞서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 성인기로 넘어가기에 있어서 사춘기 때 또 다른 중복되는 발현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로 사회에 진출할 때 있어서 자신의 특성, 장애인의 특성이나 기질, 그 아이의 흥미, 관심사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파트 1에서 조금 안내해드렸고요. 그리고 파트 1에서 이 아이의 장애를 단순히 기질, 특성으로 파악하기보단 그냥 그 아이의 개성으로 파악하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장애 요인이라기보단 그냥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성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서 그 아이를 좀 더 고찰하고 그 아이가 잘 준비할수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장애인의 현황 및 실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 및 실태, 왜 발달장애인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장애인의 현황 및 실태를 봐야 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요,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 장애인이 현실의 지금 현 장애인 현황, 그러니까 장애인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향후 진로 진학을 할 때 있어서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실태에 맞춰서 이제 나름의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 현황 및 실태에서는요, 장애 인구가 어떻게 됐다라는지, 혹은 거기 중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지, 고용 실태가 어떻다는지 약간 현실적인 부분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들으시는 내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왜냐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강의에서 현황과 실태 부분을 이렇게 꼼꼼하고 집중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런 기질이 있으세요? 그럼 이런 교육을 들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런 걸 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걸 해보세요. 이런 식의 형태의 교육이 많지.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실태가 이렇다, 고용률이 어떻다, 어느 정도 비율이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려드리지는 강의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조금 현실감이 이제 확 와닿으시면서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장애인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 현황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요. 크게 몇 가지 분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발달, 시각, 청각, 지체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여기서의 중점적인 거는 첫 번째, 제가 여기에 포함을 시켜놓진 않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장애인 인구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중에서의 발달 장애인은 특히나 30세 이상의 저연령 비중이 매우 높아요. 여기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발달 장애인 경우 특히 저연령 비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의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자녀분들의 연령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비추어서 좀 분석을 해보자면 향후 취업을 앞둔 내 아이가 치열한 경쟁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는 거죠. 이거는요, 일반 비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장애인 그 장애인들 간에서도 이 부분이 충분히 좀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향후 사회가 발전하고 장애인 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더 잘 살기 위한 사회가 분명 만들어질 것이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아직 보완되기 전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게 조금 보여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특수교육 대상 장애 유형 비중을 좀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나라에서 의무교육 형태로 의무교육 형태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특수교육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비중에서 이제 뭐 다양한 비중이 있었지만, 지적장애인에 대한 비중이 53%, 자폐성 장애가 14.6%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적 정책적 변화도 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들은 사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 못 미친다라는 한계도 있다라는 게 그거에 대한 요인일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장애인이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변화되기 위한 걸음걸이는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분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 장애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발달 장애인 중 30세 이하의 저연령구율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적 자폐성과 관련된 분야도 다른 거에 비해 좀 높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묶어서 한 가지 얘기 드릴 텐데 인구가 늘어날수록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가진 아이들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사회적 정책도 당연히 변화되는 사회에 맞춰서 빠르게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 적절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제도가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에서 그렇다면 내가 어떤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자고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전혀 몰랐던 것들이 막 발견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뭐 코로나 같은 경우죠. 코로나 시점을 기준으로 전에 있었던 사회, 지금과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뭐 제도적, 정책적 보완이라든지 관련된 일상생활이 많이 변했던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흐름도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제도적 정책적도 이에 상응하기 위해 적절히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발달 장애인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관련된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직업재활훈련소 같은 게 다시 개소가 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개소됨으로써 지역사회에서도 변화되는 정책들이 쏙쏙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단순히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당연히 들으시는 것도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 광역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도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까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좀 고용에 관련된 부분을 볼 텐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 거의 주된 포인트는 고용에 조금 맞춰져 있어요. 지금 현황으로 보면은 이제 근로기준법상 나라에서 15세 이상부터 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15세 이상의 장애인 인구의 고용 형태를 좀 살펴봤는데, 장애인 인구의 경제 참가 활동 비율과 즉 경제 활동, 내가 돈을 벌고 있거나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37%, 고용률은 34%로 전체 인구가 60% 평균의 약 반 정도 비율이고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시고요. 실업률은 5.9%로
전체 인구에 비해 약 1.4%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고용이 전체 인구에 비해 낮다라고 하는 게 사실 등가성이 성립이 안 되죠. 왜냐면은 장애인 인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일반 비장애인과는 좀 차별되어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긴 하고, 또한 이와 더불어 장애인들이 100% 직업을 갖고 있는진 않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뭐 대학을 지나간다거나 관련 진학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일부는 그 이제 보호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애 인구로만 놓고 보았을 때의 37%의 활동률이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장애 유형별 경제 활동 실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경제활동 참가나 뭐 실업률 고용률 이렇게 나누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보기 쉽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중증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와 고용률이 경증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업률 또한 중증 장애인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는 사실 시장적 관점으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업의 오너입니다.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그러니까 1년에 자본을 벌어들이기 위해 하는 활동들이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어떤 것을 지시했을 때 충분히 이행한다거나, 내가 어떤 것을 교육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하여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한다라는 측면에서 경증 장애인이 훨씬 더 선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기를 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고용 현황 부분인데요. 발달 장애인의 경제 참여율과 고용률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약 1.8배로 높은 건데, 이 수치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3명 중 1명만 고용돼서 일하고 있고, 바꿔 말하면 사회진출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 같이 현재 실업률이 뭐 8.8%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8.3%, 뭐 이용률이 29%, 이런 식으로 참가율이 2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 통계로만 놓고 보았을 땐 실업률이 높네, 고용률이 이 정도네 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또 단순 통계로만 놓고 봤을 때는 많다 적다, 옳다 아니다로 구분해서 보기에도 조금 한계가 있고요.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현재 발달장애인의 참여율은 약 29%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제가 발달장애인에서 고용률이 27%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27%가 그러면 현재 어떠한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7%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단순 노무직에 참고하고 있는 사람이 63.2%, 근데 그들의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 형태로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이 통계 수치를 보고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상대적으로 단순 노무직,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작업 환경이 살짝 열악하고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왜냐 비정규직은 2년 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일자리를 반복적으로 찾아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사실, 발달장애의 특성과 기질에 따라서 이게 단순 노무직이냐, 사무직이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냐로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아마도,
지금 현재 정규 일자리 부분은 사실 사회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흐름도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장애인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작업장이 단순 노무직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오히려 조금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장애인의 현황과 실태를 보면요. 사실 우리들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도 얘기했듯이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대로 된 진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정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의 고용률, 그중에 뭐 과반 이상이 비정규직, 뭐 이런 부분 사실 외면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함으로써 이러한 현 고용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대처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누가 어디에 카페에 취업했다더라.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추상적인 말보다는 현실적 상황과 그리고 우리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파트 2에서는요, 결국에는 현재 고용시장이 매우 좁고 고용시장이 좁을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사회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노력이 결국에는 결부가 된다, 필요하다라는 걸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 2에서는 현재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현황이나 실태를 좀 파악하였습니다. 이제 파트 3에서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해서 현재 뭐 직장 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사회적 노력은 제가 크게 이제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좀 파트를 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를 좀 중심으로 다뤘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함에 앞서서 사회적 노력하는 데 있어서 우선 진로 현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 현황, 그러니까 지금 그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공교육 체계에 계시는 그 연령대 진로 현황을 조금 살펴봤더니요. 제일 많은 분류가 속해 있던 게 이제 43%가 비진학, 뭐 어떤 것을 대학이나 뭐 관련된 상위기관으로 진학하지 않았다거나 취업을 하지 않았다거나 43%였고, 이제 뭐 대학이나 혹은 관련된 진학을 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38%, 취업자는 19%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에서 분명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비진학 미취업 같은 경우에서는 분명 여기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혹은 보호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또 따로 있을 테고, 그리고 대학 진학자는 말 그대로 뭐 대학이나 상위기관으로 진학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선 이 세 가지 파트 기준으로 뒤에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파트에서는요, 이제 진로 현황,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파트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활동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각각의 이 네모칸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공통사항 부분부터 알려드릴게요. 뭐 발달장애인의 중증 병증을 떠나서 뭐 복지 서비스를 다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죠. 뭐 그게 이제 뭐 독립된 주거를 지원받거나 지역사회 복지관 받거나 건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건 공통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대학 진학을 하는 경우는 물론 대학에서 이제 전공과를 선택함으로써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받을 수 있겠고, 물론 이 진학한 학생들도 관련된 복지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다까지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 재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보였던 이제 취업자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뭐 표준사업장, 이제 장애인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뭐 근로사업장, 보호사업장, 적응훈련시설, 복지관, 직업훈련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련 서비스는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이제 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고용지원센터에서 뭐 취업성공 패키지라든지 뭐 관련된 거 받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여성가족부, 뭐 고용노동부, 뭐 청소년 권리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고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원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물론 발달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반 비장애인들이 받는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용에 관련된 부분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고용노동부 쪽으로도 직접 관할 곳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일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뭐 복지관을 통해서 권리옹익센터라는 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지원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가 사실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비진학 및 취업 부분이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직업훈련 고용 전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직업훈련을 받음으로써 고용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볼게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요.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뭐냐면 1년에 전담 코디네이터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전문 상담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 이제 면접을 보는 방법, 자소서를 쓰는 방법, 이제 면접 동행을 해준다거나 면접 실습을 해준다는 거나 이런 부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스스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뭐 교육적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고용지원센터, 커리어 플러스 센터에서도 직업훈련에 관련된 것들을 제공하거나 취업에 관련된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고정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나 지역사회에 맞춰서 개별적인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 포인트는 개인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취업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신다면 들어가 보셔서 상담을 한번 직접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적인 훈련시설이나 복지관 직업 훈련 관련된 부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중앙정보 차원보단 지역사회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그러니까 진로 진학을 조금 세 가지 진로 진학에서도 이제 고용에 맞춰서 좀 세 단계로 좀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1단계 보호복지가 필요한 사람, 2단계 보호고용이 필요한 사람, 3단계 일반 고용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좀 나눠봤는데요. 1단계 보호복지 같은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중증과 경증 애매한 사이에 있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 보호복지는요, 말 그대로 보호와 복지에 좀 더 집중되어야 되는 집중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들이 보호와 복지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직업적인 훈련을 함으로써 더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보호고용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요. 보호와 고용을 살짝 나눠서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보호하면서 고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직업 재활 시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근로사업장, 보호사업장 예시를 들 수 있겠죠. 여기에 보호 고용에 해당되는 시설들은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의 급여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호 고용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보호사업장이나 근로사업장 혹은 뭐 재활시설들에서 이 친구들을 완전 고용을 시켜서 꾸준히 그 고용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을 한다라는 기보단 이 친구들이 재활시설로 들어감으로써 거기에서 1년에 직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의 역량이 쌓이면은 경쟁 노동 시장으로 나가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으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일반 고용 같은 경우에서도 말 그대로 표준사업 그 일반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하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고용되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근로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 이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채용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이 부분이 조금 포인트입니다. 채용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 노동시장, 그러니까 경쟁 노동시장 내에서 일반인들과 같이 경쟁을 해서 고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장애인 할당제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일반 고용시장에 고용시장이라는 특수성을 놓고 봤을 땐 장애인만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고용하는 그 채용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겠죠. 지원 제도로는 증진장애 고용 지원, 뭐 연계 고용 제도, 직무 지도원, 뭐 근로 지도원, 직업 생활 상담원 등의 서비스가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의 조금 차이점은요. 2단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복지 시설에 관련된 부분으로 돼 있다는 거. 일반 고용은 당연히 그 경쟁 노동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산하의 일반 사업장으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제 지금 강의를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2단계에 속해 있는 부모님들이 대다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3단계 고용에 관련된 부분으로서도 3단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 발달 장애인 가족이나 혹은 발달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을 발달 장애인에 대한 고용 조건 측면을 조금 봤을 때 2단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2단계 조금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3단계는요, 특수성까지는 아니지만 2단계, 3단계에서 조금 알아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2단계, 3단계는 결과론적으로 무엇이냐, 경쟁 노동 시장에서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분명 뒷부분에서 제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실제로 그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근로 현장에 있는 이제 오너들을 대상으로 이제 채용할 수 있는 이제 결재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사실 우리 비발달 장애인들이 스스로 100%다 해낸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회사에서 1년의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시켰을 때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이 좀 중요하고 특히나 사업장 내에서는 대등한 노동자와 노동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위생과 청결을 잘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례를 좀 사례를 검토하다 무엇보다 이 부분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사업장 내에 2단계든 3단계든 사업장 내에 우리 자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어서 함께 활동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과한 게 이렇게 좀 감정을 표출해낸다거나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좀 어려워한다거나 관계하는 걸 조금 어렵다거나 이 부분은 특히나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너의 입장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보시면은 특히나 이해를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채용이 되거나 어디에 이제 고용이 된다거나 했을 때에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뭐 특수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했는데 뭐 대학을 가지 않았는데 이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이 표를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겠다 혹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아이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기업의 장애인 채용식 고려사항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장애 정도 부분이 월등히 높긴 했으나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력서를 낼 때 있어서 이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사업장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조금 제외를 하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된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타인과 협업의 가능성을 유추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동작 수행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어, 물론 독립적인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충분히 습득한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서포터즈 하고 그러한 부분에 역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채용이 될 수 있을 거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신기하게도 뭐 학력, 성별, 연령, 뭐 성품, 기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아요. 장애 친구들에게 물론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부분은 월등히 좋겠지만 분명 장애 취득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좋겠지만 그것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업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고용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장애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비장애인,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 부모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특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고용을 시켜왔더니 차별적 대우를 받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에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을까? 특히 업무상의 배제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고용에 있어서는 장애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만 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그 사람의 역량과 특성 그리고 능력을 기준으로 고용을 하고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라는 부분인데 사실 고용 의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장애인 일정 비율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는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음, 단순히 고용 이행을 위해서 30%가량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앞으로도 당연히 전 이 부분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단순 의무에 의해서 고용한다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고용이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즉 여부와 고려되지 않고 필요상에 의해 고려된다는 부분이 점점 더 넓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될 것이다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법령 그 제도에 의해서 장애인 할당제라는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기업에도 물론 권고사항으로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제도가 좀 더 발전 단계, 도약 단계인지라 공공기관, 뭐 큰 학교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몇 사례를 놓고 보자면 장애인
발달 장애나 장애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대학 교직원으로서 계약직으로 활동하신 분들도 월등히 높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공기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이 종종 다분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자면요. 제가 실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어요.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있는 발달장애 친구분과 그 가족분에게 어떻게 여기에 취업자를 알게 됐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애 고용 할당제로 인해서 취업의 폭이 좀 편해진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고용이 수시로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주차 공간에 비어 있는 곳에 차를 대면 내 공간인 것처럼 수시로 그 정보를 체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내 스스로 발품을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확인을 안 하면 내 자녀 혹은 내 이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커리어넷이라든지 그 외에 각종 포털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을 했어요. 또한 이것 또한 5인 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었다. 의외죠. 저는 사실 조금 의외였어요. 오히려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여러 잣대를 대고 그 채용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되게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라봤기 때문에 제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지만, 특별한 애로사항이 50%가량이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몇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정말 우리 자녀에 대해 자녀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고민하고 고찰하고 그 아이가 좋아하고 흥미로운 곳에 제대로 고용이 됐거나, 두 번째, 꾸준한 직업 재활 훈련이나 관련된 여러 역량을 충분히 함으로써 현장에 배치됐을 때도 잘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두 번째, 어, 채용 시 애로사항에서 좀 주의 깊게 봤거든요. 장애인 지원가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부모님들은 장애인 채용을 함에 있어서 이제 지원하는 대상자, 즉 우리겠죠. 우리가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기관들 있죠. 뭐 국책기관이라든지 뭐 공공기관에서 뭐 공무원 같은 일을 한다거나 뭐 대학교의 사서라든지 혹은 뭐 대학교에 뭐 1년 뭐 그런 거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취업 정보를 놓고 봤을 때 에이 우리 애는 안 될 거야. 좀 힘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신감을 가지고 무조건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3.70%가 꽤나 높은 퍼센테이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지원자가 의외로 없다라는 말이 오너들도 왜 정예 지원자가 이렇게 없을까? 물론 그 기업 입장에서 근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자리가 그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직무를 배치해놨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때도 불구하고 왜 없을까라는 오너들의 생각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너들이 많이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적합한 직무가 부족했다. 능력 갖춘 인재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적합한 직무 부족, 갖춘 능력 갖춘 인력 부족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도 자녀들의 특수성과 역량을 고려해서 다양한 직무 활동, 그러니까 직무 훈련을 제공하여 역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적극적인 직업 재활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이나 재활 훈련을 통해서 일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른 걸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기업에서 근로되고 있는 장애 근로자에게 주요 필요한 업무 능력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놓고 봤는데 첫 번째, 지금 제가 이 노란 색깔로 체크한 부분들만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전된 자세나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기기나 장비, 도구들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 집중과 주의력이 필요하다. 이 노란 색깔 세 번째랑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전화를 상대하거나 관련 능력이 필요하다. 즉, 어떤 작업을 교육을 하였을 때 잘 이행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애인을 고려한 일자리가 이미 장애인을 고려해서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업무 수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뉴얼도 갖춰져 있고요. 기업 측에서는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네들이 알려줬을 때 100% 완성까지 아니어도 성실히 잘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서는 직업재활 훈련을 통해서도 충분히 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취업이나 고용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체크하는 거 조금 체크를 지금 못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중요하죠. 동료나 상사의 협력, 의사소통, 결국에 대인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이러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접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노력은 또 뭐가 있을까 하는데 제가 크게 A, B로 나눠봤어요. A는 보호고용 부분인데 이제 직업 적응 시절까지 조금 포함해서 볼 수 있고 일반 고용 관련된 부분인데 우선 A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영역에서의 제도적 지원을 좀 살펴봤어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 시설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장, 보호사업장, 직업 적응훈련 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발달장애인법 관련된 법이 재개정됨에 따라 직업 적응훈련 시설은 발달장애인의 특화된 직업훈련을 제한하는 시설이에요. 이런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신다면 우리 장애인 자녀들이 취업시장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A 영역의 제도적 지원을 좀 받습니다. 아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준다고 했어요. 1, 2번, 2번, 3번. 이게 이제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로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근로사업장. 이 기능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 자녀가 어디에 해당하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걸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근로사업장은요. 직업 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역량은 내가 갖췄어. 이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은 할 수 있어. 근데 취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취업하는 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더 경쟁적 고용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좀 경증에 가까운, 발달장애인에서도 조금, 기질이나 특성이 좀 덜하신 분들이 이쪽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이 근로사업장의 최종 목표는 뭐냐? 근로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결국엔 경쟁적 고용시장, 일반 고용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소 인원은 30명 정도로 돼 있고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157시간을 근로하게 됩니다.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인데요.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재훈련과 근로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일정 관리를 하면서 일종의 슈퍼바이저라든지 감독관이 관리를 하면서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호작업장의 목표는 보호작업장을 기반으로 근로사업장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거나 혹은 경쟁적 고용시장으로 나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보호자격자는요, 최저임금 수준이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보통 월 평균 116시간을 근로를 받거나, 평균 중증 정도에 따라 21시간을 근무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수준은 뒷부분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직업 적응 훈련 시설에서는요, 직업 능력이 특히 낮은 장애인들이 기초적 직업 습득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에서는 목표는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을 기반으로 보호 작업장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여는 별도로 제공되진 않고요. 직업 훈련은 주 평균 30시간 수준으로 된다라는 것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장을 찾는 방법도 뒷부분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로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인데 이건 2020년도 기준입니다. 근로사업장 아까 봤던 여기 그 직업능력을 해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기 때문에 2020년도 근로장애인은 110만 원 정도 받으셨고 훈련장애인의 수당은 이 정도를 받으셨다고 볼 수 있고요.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급여가 훅 떨어지는데 근로작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나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금 수준은 이 정도, 직업적응 훈련 시설에서 본래에 별도의 수당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별도의 이제 훈련비 이런 식으로 좀 고용 가치에 대한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로 제공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출이 꾸준히 발생될 수 있다라까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호작업장 이 직업 재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좀 찾아봤어요. 안성시에는 크게 세 개의 곳이 있더라고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곳이 있었고 지금 여기 공유해드리는 이 안성시 시청 사이트거든요. 안성시 시청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검색을 해보신다면 더욱더 많은 제공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시는 안성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서도 안성시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서도 직업 재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신다면은 자녀분들의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요. 한국장애인공용공단에서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취업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취업에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계시는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고용 이행까지 하시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따로 활용을 하시면서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실 수도 있도록 전략을 잘 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단계별로 지원이 되고 또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면접 지원까지 모든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참여 비용은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파트 2와 파트 3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그리고 장애인 진로에 대한 현황과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적절히 우리가 어떤 제도적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사실 한 명 한 명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이 아이의 기질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서 이러한 발전 단계로 가자. 혹은 이 아이는 이 정도고 이 아이의 의지가 이러하니 뭐 대학을 진학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 강의를 듣으시는 분들의 이제 자녀분들이 워낙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차원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정적 노력 측면은 가볍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적 노력 외에도 가정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 가정적 노력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겠고, 이제 시간적 소비도 필요할 수 있겠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겠는데, 이 가정적 노력에서 좀 제가 중심적으로 놓고 싶은 건요, 진로 진학, 그러니까 단순히 진로 진학이 뭐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통칭해서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성공적인 진로 진학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행히 단순히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축되실 필요 전혀 없고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 즉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탐색 과정이 필요해요. 이 다양한 탐색 과정은 사소한 것들까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관리에서 일생생활까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충분히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다양한 직업 활동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 체험 활동, 재활 활동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관련된 시설을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경험해본 친구들이 후에 가서 이제 진로 진학을 선택하거나 이런 거 체험을 할 때 있어서 더 득을 많이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후에라도 취업을 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적인 요인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해봤는데 나랑 안 맞아. 그걸 내가 진작에 알았어.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거와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이제 미리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고 또한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의외의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배움이 많이 짧구나를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이의 그러니까 아이의 역량도 역량이지만 그 아이의 역량을 우리 스스로 너무 낮게 보고 있다. 즉, 너무 위축되어서 자신감을 가지지 않고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미 사회 진출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발달 장애인의 당사자와 그리고 가족들을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시는 말들이, 사실 그냥 점수로 따지면 나는 여태껏 내 자녀가 10점 만점 중 5점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근데 실제로 이 아이의 역량은 내가 뭐 그 5점 기준으로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재활을 참여시키고 뭐 이렇게 했는데 후에 아이가 이제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 봤더니 그 아이의 역량 수준이 월등히 더 높았었던 경우들이 많았다 이거였거든요. 즉 너무 아이들의 역량을 낮게 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자신감에 결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한정되어 있는 시각으로서만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친구들의 역량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가 않아서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왕왕 많다.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 한다. 가정적 측면에서도 내가 우리 아이의 역량을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자신감이 위축돼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립생활감을 높이는 것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어쨌든 친구가 뭐 제 직업재활센터로 센터에서 재활을 받던 어떤 부분에서 뭐 도움을 받던 결국엔 이 친구는 고용시장으로 혼자 나가야 됩니다. 혼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자립심이랑과 독립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인데요.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자기결정권과 사소한 경험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표현하기, 결정에 참여하기, 결정에 대한 과정을 함께하고 함께 결과를 체크함으로써 사소한 것 하나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내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인기 진로와 직업에 있어서 자립심과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소것 하나에도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도움을 받거나 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경험은 자발적 행동을 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뭐 도움을 주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할 때에 손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힘듦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노동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일을 하고자 하는지 스스로 느끼고 당위성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취업급여로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느 한 사례에서 그분은 직업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히 됐고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것도 너무 잘해요. 근데 이분이 그 직업 환경에서 쉽게 버티지 못하고 나오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 주변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일을 해야지만 그게 노동이다라는 노동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말이냐? 하루 8시간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지 그것만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장애인이시고 뭐 4시간, 5시간 시간제로도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 일을 하는데 자신이 생각했었던 그 기준치에 못 미달하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취업 급여로 노동의 가치를 설정하지 마시고 노동을 통해서 삶이 발전할 수 있다. 개인의 역량이 증가될 수 있다로 생각할 수 있게끔 큰 목표, 큰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사실 지금 이 특강을 듣고 계시는 우리 위대한 부모님들에게는 항상 모든 게 도전일 테고 용기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수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가 있다면 무언가 기꺼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도전하는 삶을 그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으시겠고 항상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겠지만 이번에는 도전하는 용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